예, 안녕하세요. 김상철입니다. 여기는 물레동에 위치한 레드물레이고요. 일단 커먼즈의 도전이라고 하는 그 책은 사실은 이 유튜브를 레드물레에서 촬영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실질적인 배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기존의 그 논평 김상철이 녹화됐던 곳은 공덕역에 위치한 경의선 공유지 사무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의선 공유지를 점유해왔던 그 기록을 책으로 묶은 거고요. 여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미덕은 제가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외에 각각의 그 사건의 기승전결별로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 균형 있게 배치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의선 공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하나 사건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책을 보면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시작했고 어떻게 실질적인 점유를 마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선언했던 26번째 자치구의 맥락이 뭔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서울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발 담론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주시길 바랍니다. 빨간 소금, 빨간 소금 출판사에서 나온 커먼즈의 도전입니다. 책을 사시기가 힘드신 분은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책을 사달라고 하는 주문이라면 다른 거는 책을 사지 말아달라고 하는 주문에 가깝겠습니다. 바로 그거는 짜잔! 서울 10년혁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발행한 곳은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이라고 하는 건데, 이 디딤이라고 하는 조직은 2011년도 보궐선거로 등장한 박원순 시장의 그 1기, 그리고 길게 보면 한 2기 때까지 그 각종 정책 담당, 그러니까 박원순 캠프라고 불리는 곳에서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실제 여기에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박원순 시정 내내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거버넌스의 당사자이거나 혹은 서울시가 만들었던 출연기관들의 기관장 혹은 민간위탁 그 중간 지원 조직의 기관장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은 첫 번째로 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미덕인 균형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은 대부분 다 기승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원순 서울시정에서 하고자 했다 정도에서 멈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책을 쓴 사람들이 거기에만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각각의 정책이 실제로 전결의 방식으로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은 박원순 10년을 보여주기보다는 박원순 10년 내에서 고관여자들인 이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캐리어에 대한 설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박원순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각각 영역 내에서 박원순 서울시정에서의 자기 지분을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참담한 책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도대체 이 책이 갖고 있는 미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혼란을 갖고 있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의식이 있는 부분은 이 책 내내 쓰여져 있는 박원순이 살아있었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박원순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미완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혹은 희망이 곳곳에 배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서울시 정책을 관찰해온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이런 낭만적인 생각이 가능한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중간 지원 조직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이 해왔던 그 과정이 애초에 정책이 목표로 했던 비전이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조차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건 박원순 시장 사후
단 한 번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과 관련된 공론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전히 박원순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아직은 미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집중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과제와 관련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이 나왔으니 이제는 시작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고 곳곳에 반박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조금은 시민으로서 모욕감이 느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 1기, 2기 때는 아예 없었던 사람이 마치 그 사업을 제일 잘하는 것처럼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봐도 당사자가 아닌데 그 당사자인 것처럼 쓴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요 책의 주요 내용들을 좀 비평적으로 검토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곧 7월이 됩니다. 7월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미덕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자부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미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미덕이 그 사람의 실패를 덮을 만큼이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덕은 미덕대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미덕과 분리될 수 없는 실패의 지점 역시도 명확하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박정희 때 평가하듯이 공과 가가 있고 공이 50%면 과가 몇십 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재는 방식은 정말 1차원적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그 과를 불러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가 사실은 압축적인 성장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압축적 성장은 공으로 놓고 개발 독재는 과로 놓고 그걸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과 가는 연결된 겁니다. 비슷하게 박원순 서울시정의 미덕은 그것의 악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본다라고 하는 건 이거 따졌으면 이것도 따지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다연 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왜 이 좋은 정책이 불가피하게 혹은 집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했는지를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나마 이 미래 세대에 혹은 다음 정치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책을 낸 여러 가지 필자들과 굉장히 친분도 있고 관계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그 책임을 묻는 질문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자화자찬식으로 풀리는 평가들이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 각각의 내용들이 이들의 캐리어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서울 시민의 한 명으로서 도저히 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장 그리고 시장을 둘러싼 한 줌의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사유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정은 어찌됐든 서울 시민들의 공유제고 그 내용은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재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역할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즈의 도전 꼭 사주시고요. 서울 심령혁명은 사주지 말아주십시오. 예,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끝.